팬데믹 2년 동안 정치나 행정이 해야 될 일을 회피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그래야 될 전문가들도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 이제 2년째, 지금 2년이 다 돼 가는데, 이 상황 동안 굉장히 많은 사회적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코로나19에 대해서. 예를 들어 처음에는 뭐 마스크 착용부터 시작해서 중간에는 백신 관련 논쟁도 있었고, 최근에는 또 부스터샷이나 방역패스 관련해서 많은 사회적인 갈등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갈등들을 보면, 특히 백신 공포를 보면 이게 어떤 과학적인 사실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종종 들 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떤 과학적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어떤 공포나 아니면 또 때로는 정치적 입장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저도 과학 콘텐츠를 만들지만 그런 걸 보면 굉장히 무력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과학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기자님 생각이 궁금해요. 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죠. 참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이 부분에서는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백신을 맞고 안 맞고의 문제는 우리가 핵발전을 선택하느냐 재생가능 에너지를 선택하느냐 문제라고 차원의 다른 문제 같거든요. 어떤 생각이냐면, 지금 전쟁터에서 총알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 헬멧과 방탄복을 쓰고 있느냐 안 쓰고 안 있느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전쟁터에 나갈 때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는 게 그 사람이 살 확률을 훨씬 더 높여줄 것 아니에요. 전문가들도 알고 정책 결정자들도 알고 정치인들도 알아요. 자, 그러면은 제한된 정보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이라든가 오래 생각해 볼 수 있는 견해가 없는 사람들에게 당신의 선택에 맡기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무책임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건 저는 결정을 해서 강제를 하고 설득을 하고 어떻게든지 간에 끌고 가야 될 문제인 거지, 그걸 공론장에 토론을 하도록 맡기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판단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가장 답답한 게 뭐냐면,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한 다음에 시민들에게 집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설득하고, 설득이 잘 안 되면 페널티를 주고, 그 페널티에 대한 책임을 정치적으로 자기가 지고, 이런 게 저는 정치의 역할이고 행정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팬데믹 2년 동안 자꾸 그런 정치나 행정이 해야 될 일을 회피하거나 안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저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전문가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문가들도 본인의 전문적인 식견에 따라서 헬멧을 쓰고 방탄복을 입는 게 총알 때문에 생명을 잃는 것을 현저하게 보호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면, 그 전문가들은 진짜 자기의 명예와 지위를 걸고 저는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래야 될 전문가들도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이 저는 너무 비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오히려 반대쪽의 전문가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줌도 안 되는 소수가 마치 한 절반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있느냐, 유튜브 이런 데 나와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러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저는 이제 외국의 이 저널리스트들이랑 토론을 하다 보면은, 외국의 저널리스트들이 되게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황당해 하는 게 뭐냐면, 한국에서 이제 백신과 관련해서 이상 반응, 그리고 이제 단순한 선후관계에 의한 사망자, 그리고 백신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는 이런 기사들, 외국 언론에서는, 최소한 공신력 있는 메이저 언론들은 그런 기사들은 내부에서 그냥 필터링 한다는 거예요. 이런 기사들은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한테 헬멧이나 방탄복을 안 입으면 훨씬 더 활동을 잘할 수 있어서 전쟁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상황과 비슷하기 때문에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언론 자유라는 관점에서 그런 것들이 다 용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과연 용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팬데믹 국면에 정치나 행정의 의사결정은 어때야 되는지, 그리고 팬데믹과 같은 위기 상황, 비상 상황에서 전문가들의 역할은 어때야 되는지, 비상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어때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성찰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 방역 정책이 부족한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확진자 수가 비율이 확연히 적은 것도 사실이잖아요. 이제 기자님 SNS에서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을 첫 번째는 행운과 경로 의존, 두 번째는 시민 방역, 세 번째는 혐오 방역 이렇게 정리하신 글을 봤어요. 혹시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지? 네, 그러니까 저는 K방역이라는 게 일단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지만 맨 끝에 가서 대차대조표를 그려보면 비교적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꾸 우리나라에서는 K방역에 잘하는 걸 강조하려고 하잖아요. 한국 정부에서는. 그리고 심지어 K방역을 수출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 K방역이라는 건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굉장히 특수한 맥락에서 적용이 되어가지고 성공을 한 것이지 일반적인 성공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야 저는 맞는 판단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예를 들면 행운과 경로 의존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 거죠. 2015년 메르스 사태, 그러니까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겪지 않았었더라도 초기에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 K방역이 자랑하는 3T 모델이라는 게 성립이 될 수 있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3T 모델이라는 게 다 이 메르스 때 수도권과 충청 지역에서 한 번씩 적용해 본 것들이 그대로 지금 다 반복된 것이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건 행운과 경로 의존이라는 거죠. 공교롭게도 5년 전에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을 국지적으로 경험을 했고, 그리고 또 그때 3T라고 하는 지금의 모델도 한번 굴려봤고, 2015년에 메르스를 경험했던 행운과 그 연장선상에서 경로 의존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유행을 할 때 바로 굴러가고 작동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3T가 작동을 하려면 일단은 검사, 역학조사, 그리고 의료진들이 갈아 넣어야 되는 시스템인 거예요. 우리나라는 굉장히 열악한 조건에서도 어쨌든 그 인력들이 거의 2년 가까이 지금 수행을 하고 있잖아요. 자, 그리고 또 3T가 제대로 되려면 트레이싱이 돼야 되는데 유럽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그 트레이싱이 제대로 되겠어요? 사람들이 당연히 거부하지.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이슈들이 당연히 생길 테고, 근데 우리나라는 뭐 다 신용카드 긁고 다 핸드폰 동선 추적 가능하게 하고 또 그런 거 다 허용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가능한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라는 게 있는 거고, 당연히. 자, 그리고 마스크 착용이 우리나라 유행에 3T가 성공하는데 기본적인 기전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 그러면 다 마스크 쓰잖아요. 근데 뭐 유럽이나 미국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 그러면 다 마스크 잘 쓰고 백신 맞으라 그러면 다 백신 잘 맞을까? 뭐 이런 것도 사실은 우리가 따로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또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계속해서 이제 그 특정한 유행이 있을 때마다 그 유행을 주도한 특정 그룹에게 딱지를 붙였었잖아요.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뭐 종교, 정치 세력들을 약간 혐오하는 분위기로 이제 몰고 갔고, 사실은 그런 동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K방역이 또 성공을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인 맥락들을 좀 살필 때, 우리가 다음 똑같은 비슷한 위기가 처했을 때, 역시, 우리가 잘했던 건 뭐고,
잘못했던 건 뭐고 이런 것들을 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K방역은 없다라는 책은 나왔는데 K방역은 없는 게 아니라 K방역이 말하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저는 발표를 한 것도 저는 그 때문이거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코로나19 사태 같은 경우에는 매주 확진자 수가 나오고 지역별로 확진자 수가 나오고 또 어떤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 기반으로 해서 정책 결정하는 게 비단 코로나19뿐만 아니라 또 전 영역에서 예를 들어 에너지 정책에서도 그렇고 또 이런 과학기술 정책에서도 그렇고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런 데이터 기반 정책이. 앞으로는 더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올 거고 또 더 많은 데이터 기반 정책들이 나올 텐데 이러한 데이터 기반 정책에서 조금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거, 주의해야 될 거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무엇일지. 저는 해석의 문제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주에도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코로나 사망자 중에서 절반이 백신 미접종자고 절반이 돌파 감염자이기 때문에 사망자 중에서 백신 맞은 사람들과 백신 안 맞은 사람들의 비율이 똑같기 때문에 백신 접종이 효과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논평을 냈고 그게 또 많은 언론에서 또 보도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우리가 산수를 알고 분수를 알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알잖아요. 자, 지금 60대 이상 중에서 사망자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90%가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고 백신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10%이기 때문에 사망자가 하루에 50명이 나오면 사실은 백신이 효과가 없다면 백신 미접종한 사람들한테 25명이 나오면 사실은 백신 접종한 사람들한테는 25 곱하기 9, 225명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225명이 안 나오고 백신 접종한 사람들 사이에서 25명이 나온다는 건 사망자를 9분의 1만큼 줄어든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는 이런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아주 기본적인 해석의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데이터에 기반해서 무엇인가 책임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될 국회의원조차도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신경을 안 쓰고 있는 하나의 방증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앞으로 더욱더 이런 문제들이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준석 선생님인가? 오하이오 주립대에 계시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수는 데이터를 조작을 한대요. 하수는 데이터를 조작을 하는데 고수는 맞는 데이터를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데이터만 보여주거나 혹은 해석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서 보여준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전자보다는 후자가 훨씬 더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우리 사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쌓이고 그 데이터에 입각해서 정책이나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질수록 후자의 문제가 더욱더 크게 불거지지 않을까. 근데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생산하고 그 데이터를 축적하는 문화도 척박하지만 해석의 스킬은 더욱더 떨어지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보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이제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척박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난주인가요? 과총에서도 코로나19 관련 전문가들을 모시고 포럼을 했었는데 그중에 이제 가천대학교 정재훈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부작용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시민들한테 이게 진짜 부작용이 적다, 접종함으로써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 이런 것들을 정말 직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잘 추적하고 그럴 만한 시스템이.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부작용을 그러니까 개인의 신고를 통해서 부작용을 추적하고 있는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능동감시 체제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체제를 잘 구축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동시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개인의 어떤 프라이버시 문제와도 닿아 있는 문제잖아요. 사회적 합의를 찾는 게 참 어렵기도 하면서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이게 독특한 분야인데 일상생활에서는 그냥 모든 정보들을 다 그냥 쉽게 넘기면서도 또 그 건강과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는 익명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보장이 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공공 데이터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되게 주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의 어떤 지금까지의 사회 문화의 영향 때문에 만들어진 결과일 텐데, 그래서 데이터들을 수집하는 문제부터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하고, 그리고 그렇게 가공된 데이터를 누구에게 공유를 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누구에게 공유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가공하는 걸 허용하고, 또 그런 정보들을 또 누가 어떻게 해석을 해서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제대로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 사회로 가게 되면은 긍정적인 점도 있겠지만 부정적인 점이 그걸 훨씬 더 상회할 정도로 문제가 생기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인터뷰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요. 기자님 너무 인터뷰해 주셔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